이 라멜라본은 하루의 성숙도가 1에서 5 마이크론만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장이 굉장히 짧게 일어나는 반면에 우분본이라는 것은 약한 본을 얘기죠. 본 리모델링 레이트가 빨리 일어나면서 이거는 60 마이크론까지 매스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 그래프트를 했다. 그러면은 본 그래프트에서 제일 라멜라본을 라멜라본은 절대로 금방 생기지 않거든요. 제일 첫 번째 소위 말해서 오스테오블라스틱 라이크한 스템셀에서 와가지고 이게 프롤리프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거치고 나게 되게 되면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조골세포가 형성이 되고 얘가 시간이 지나야지 골 밀도가 높아져서 비로소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분본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우분본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골시계 방법에서 골을 갖다가 제일 매스를 많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분본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형외과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죠. 예전에는 환자가 교통사고 나서 골절상을 입었을 때 어땠습니까? 팔다리 묶어놓고 다리 올려놓고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왜? 그래야 붙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이거죠. 우분본을 만들면 힐링 레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물리적 방법이나 다른 방법에서 약간의 운동을 가미했을 때가 우분본이 더 빨리 생기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세 개념도 많이 달라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기부세 개념이 달라졌듯이 이미디어트 로딩도 이제 그렇게 개념이 많이 이제 달라져 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마일드 오버로드존에서는 우분본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소위 오가니제이션이 된다든지 미네랄라이즈드 되는 부분이 훨씬 라멜라보다는 적은데 그건 왜냐면 본의 덴시티는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본의 덴시티는 항상 소위 말해서 절대로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시하원가 뭐 해가지고 거기 그 제방기 방천에 뚝을 만드는데 이거를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차가 무슨 차입니까? 짐차 그 차가 와서 이 돌이나 뭐 모래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한 차 가져오면 8톤 16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그 양만큼 갖다 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의 덴시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골 덴시티는 어떨 때 소위 말해서 주변의 골과 덴시티가 같아지느냐. 아무리 약을 먹고 뭐 인사돌 먹고 뭘 먹어도 절대 덴시티는 1년이 지나야지 주변 골하고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덴시티는 우리가 소위 BIC 레벨에서 본트 임플란트 컨택에서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덴시티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로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100% 로딩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40에서 50%의 덴시티만 가져오게 되면은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 내지 6개월이라는 사실입니다. 3 내지 6개월. 그럼 3개월은 뭐고 6개월은 뭐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사람의 인체 내에서 로딩까지 가기에는 그러한 BIC 레벨이 일정한 기간만 가질 수도 하는데 100%의 덴시티는 1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답티브 존은 외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라멜라 본과 같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멜라 본에서 소위 말해서 본 리모델링 레이트는 임플란트 주변의 다른 본 리모델링과 소위 동일한 사이클링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가 임플란트의 정상적인 펑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브싱 캐널에서 오스테오사이트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소위 그 골세포의 피로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 데미지, 그 다음에 골 개조와 관련이 있는데 이 골 개조는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 레이트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레이트가 어느 정도 빨라져 가지고 우분본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너무 빨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소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포막이 열리면서 오스토사이트가 죽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오스토사이트 아포프토시스라고 합니다. 세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네크로시스와 다른 개념이죠. 네크로시스라는 거는 인펙션이라든지 다른 원인의 사인이 있는 거고 아포프토시스라는 거는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에요. 생을.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완전히 죽어서 다른 세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부분들은 마이크로 크랙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부분들 세포막이 열리면서 주로 오스테오사이트가 변화가 되는 게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에서 생기는데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어디서 오느냐?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거대 세포의 마크로파지에서부터 변형이 생기면서 오게 됩니다. 이거 골생약을 하다가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이 세포가 하나에서 딱딱 분화가 돼가지고 딱딱딱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에서 와가지고 여러 개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역할을 각각 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골절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본 플레이트나 다른 방법으로 기부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조골이 아니라 골이 생리학적으로 낫느냐 하면은 우리 골내는 오스테온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오스테온이라는 세포는 뭐냐면은 골세포의 여러 가지 조직학적 아키텍처를 바로 직각으로 이게 뚫고 들어가면서 블라드 서프라이를 달고 가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소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스테온이 소위 골 조직에 직각으로 지나가면서 뒤쪽에 블라드 서프라이를 달고 빨리 지나가면서 이게 새로운 골 조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빨리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분물이 그만큼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포 조직 자체가 이 괴사가 오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인줄에 의해서 세포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소위 거대 세포에서 클라스트가 생기게 되고 이게 세포막의 시그널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소위 트랜스듀서 시그널 패스웨이라는 부분을 세포막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리모델링 레이트가 더 빨리 일어나면서 결국은 세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와 같이 죽게 사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미디트 로딩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기전에 의해서 치조골 주위 임플란트 주변에 본이 죽게 되게 되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플란트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그 이미디트 로딩에서 성공으로 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캐나인의 100마이크론 미만의 동요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그 임플란트를 스프린팅 효과, 소위 말해서 스크류를 쓴다든지 세면을 쓴다든지 좀 더 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에서 이걸 성공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의 표면의 내용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냐면은 표면의 내용에 따라서 150 마이크론까지도 이미디트 로딩에서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표면에서 이와 같이 생리학적인 100마이크론의 한계를 넘어선 150 마이크론에서도 이미디트 로딩이 성공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어떤 표면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표면이라고 딱 잘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첫째, 화학적으로 산처리 부식된 그 소위 표면 처리가 머신드 서페이스보다는 훨씬 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어디전 이펙트, 소위 말해서 부착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부착력이. 그 다음에 골세포의 분화와 증가를 더 빨리 가져오는 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HA 코팅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SLA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빨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소위 논문을 딱 내면서 어떤 그 유의성을 가지고 딱 검증하기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라프트 서페이스를 가진 부분은 스무스 서페이스 임플란트보다가 훨씬 더 동요도가 증가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데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서지컬 테크닉입니다. 이제 서지컬 테크닉을 보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임플란트를 1900년도 이전에도 임플란트를 했죠.
백금도 심고 금도 심고 실버도 하고 뭐 다른 니켈 크롬도 하고 뭐 탕타lum도 심고 오만 가를 갖다 심었는데 이와 같이 심었을 때 예전에 소위 그 프로토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치과의사들은 뭔가를 갖다 심어 놓고 당일날 아니면은 뭔가 보채를 기다리질 않았어요. 바로 보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썼든지 간에 무조건 파이브로스 인캡슐레이션이 다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붙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브레이드 타입이 처음 나왔을 때도 소위 오스인티그레이션 개념보다는 뭔가 원래는 브레이드 타입이 오스인티그레이션이 됐었어야 되는데 소위 브레이드가 이 이미디드 로딩처럼 바깥으로 이게 포스터가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캡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걸 갖다 고전적인 방법이고 스모드 탑은 1982년 브레마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원 스테이지가 사실 먼저 나왔죠. 이 닥터 슈레티에서 원 스테이지가 197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나온 원 스테이지의 닥터 슈레티한 임플란트가 후반에 나온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소위 이 다음에 롱텀에 있어 성공률이 좋았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1990년대 바브시가 이미디트 로딩을 하면서 이론적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서 칼미 씨가 프로그레시브 로딩이라는 단어를 내면서 이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했을 때가 훨씬 소위 unfunctional 로딩보다는 훨씬 프로그레시브 했을 때 리버딩 레이드가 빨라지면서 나중에 치조골이라든지 덴시티 비교해서 좋았다라는 결론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 아직 퀘스천입니다. 자, 그 다음 21세기에 와가지고 미드 로딩은 엄청난 각광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캐드 캠이 들어가죠. 자, 지금 여기 캐드 캠을 직접 이제 하시는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CT라는 거는 소위 입체 영상을 이제 두개골을 찍었죠. 그러면은 뭔가의 기준점에서 그 영상 내에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 영상을 찍는 그 안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심으시는 뭐 예를 들어서 브랜마크 임플란트다 그러면은 브랜마크 임플란트의 그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놈을 입체 영상의 소위 그 CT 영상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가지고 너브라든지 조직학적 이런 데 빼라든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틸팅도 하고 포지션도 변화시키면서 위치를 이제 잡아주게 되죠. 이렇게 쉽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상을 다시 뭔가 입체적인 외형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디지털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면은 외형의 형상을 만들어야 돼. 이걸 이 디지털되어 있는 스테레오 리도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소위 바깥에서 만들게 되는 부분이 바로 캠,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 캠에서 만들게 되죠. 이거를 캠에서 안 만들게 되면은 3D 프린트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플란트를 CT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포지션과 위치를 잡고 이거를 캠이나 소위 3D 프린트에서 외형의 형상을 만들어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지컬 가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냐 하면은 CT를 찍었을 때 나온 본 덴시티, 소위 말해서 CT에서 밝고 희고 한 여러 정도의 그 덴시티 밀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컬러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밀도를 우리 선생님들이 리딩을 하는 거예요. 딱 리딩을 해가지고 어느 쪽 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다 감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테크닉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자, 드릴링을 다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드릴링을 덜 하면은 뭐 쉬운 말로 좀 빡빡하게 넣을까 말까. 그 다음에 컴팩트 볼이나 소위 말해서 타입1 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기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끝까지 드릴링을 해야겠구나 하는 거는 바로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위 CT와 이 서지컬 가이드라는 건 일종의 자동차에 운전하는 것밖에는 되질 않는 거죠.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셨지만 이 중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앞으로 10년 후를 비교하게 되면은 CT를 가지고 캐드캠을 가지고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어디까지 가시느냐 하면은 바로 탑 다운 서지컬 테크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프로스테틱 드라이븐 테크닉. 지금까지 우리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냥 CT가 없고 파노라믹 상에서는 뭐를 봤습니까? 그냥 회박적인 구조나 그 다음에 모델 보고 뼈나 보고 위치 모양을 피해서 그냥 그렇게만 심었다 이거죠. 그래서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죠? 임프레션 커핑 가져오느라 뭐 라바 가져오느라 다시 환자 넣었다가 다시 잘라라 붙여라 오만 짓을 해가지고 보철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오차하고 자 CT는 뭐죠? 자 CT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가 빠졌어요. 그러면 상하 임프레션을 딱 그 다음에 버티컬 디멘전을 정해줘서 이게 기용소로 가게 되면은 기용소 선생님은 남아있는 치아와 없는 치아를 뭘 하죠? 웩스 카빙을 딱 할 거라는 거죠. 덴추어 형태로 템포라리처럼. 그러면은 그거를 선생님들이 치과에 가져와서 환자의 구강내에 탁 넣고 스캐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라이트 스캐너가 있고 두 번째는 블루 레이저가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하냐? 블루 레이저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 스캔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환자 구강내에 싹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캔되어 있는 이 소위 스테레오 리드 그래프 자체가 그 다음 뭐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보철물의 외형 형상을 그대로 뭐로 만드느냐. 첫 번째 레진으로 만드는 거는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코니아로 만드는 거는 블록에서 밀링을 하면 밀링의 종류는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소위 말해서 쿨링을 해야 돼요. 왜? 단단하기 때문에 메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리코니아 블록은 건식이라서 가루가 펄펄 날리거든요. 그럼 소위 지리코니아 블록에서 그냥 캠에서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수술하기 전에 보철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죠? 자, 그 다음에 그 보철물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버트먼트가 여기까지 와서 숄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탑 레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탑 레벨에서 요 밑에까지가 임플란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그 사이즈의 서지컬 스탠드를 가져와가지고 안 보고 위에 서지컬 스탠드 위쪽에 있는 겉만 보고 딱 넣게 되면은 그 위치까지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오차가 얼마가 나느냐? 사실은 R2 게이트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은 수직적으로 약 1mm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수평적 각도에서 2 내지 3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차이가 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서지컬 스탠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고정하는 방법. 왜 이 서지컬 스탠드 자체를 소프티슈 위에다가 자꾸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서지컬 하는 거 딱 보니까 선생님도 손으로 잡고 딱 빠지고 이러는데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1mm가 아니고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서지컬 가이드를 무조건 하고 소위 스크류 핀에 의해서 완벽한 고정을 하는데 이 완벽한 고정을 하는 첫 번째의 소위 기준점을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 CT를 찍을 때 그 기준점에서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엑스를 찍으면 기준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체크를 딱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 오차가 바로 나온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이용해서 보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이 끝나면은 오늘 이미디어트 로딩 서지컬 테크닉의 매뉴얼을 이용한 대로 하면은 그냥 보철을 올리면 되는데 바로 퍼머넌트를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레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진 블록은 이미 다 깎아놨으니까 레진 블록을 환자한테 딱 넣게 되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세멘테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은 스크류 리테인을 할 거냐 선생님들이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환자는 돌아가서 어떻게 되죠? 수술을 하고 나서 당일 4시간 이내에 보철물을 완성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환자는 엄청난 만족을 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더라도 매뉴얼을 몰라도 운전을 너무나 잘하고 편안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느 치과의사가 성공하겠습니까? 자, 누가 성공하겠죠? 그래서 첫째, 캐드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치과의 인력 중에 기공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우리 선생님이 해야 할 일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서지컬 테크닉에 스킬풀한 손동작만 남아있는 겁니다. 환자는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자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치과의 장비의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저널이든 뭐 하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술대회 가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참고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하고 해서 더 많은 부분에 공부를 하는 것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저 뒤에 우리 송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좀 교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빗나간 얘기지만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가 교정을 링구알 테크닉을 하면서 그거를 캐드캠으로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환자의 입에 링구알 표면에 딱 맞는 브라켓을 링구알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네요. 저는 좀 퀘션. 그 많은 돈을 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게 별로 신뢰이지 않다. 그 다음에 오히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목 디스크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좀 힘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돈도 비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입을 잘 보죠. 앵글이 브라켓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브로사드가 만들거나 또 뭐 MBT가 나왔거나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교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송쌤 계시지만은 뭐냐 하면은 왜 선생님들 소위 렉트 와이어가 그렇게 마지막 피니시 할 때 두꺼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렉트 와이어가. 그거는 힘의 벡터에서 치아를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내 원하는 대로 오질 않고 소위 말해서 치아는 소위 말해서 힘의 방향보다는 쉽게 움직이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단단한 와이어를 가지고 그 길을 레일을 만들어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렉트의 뭐 로스 스타일은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제가 얘기하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을 하실 때 그냥 뭐 티코나 뭐 이런 차만 가져도 아니면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만 가져도 얼마든지 몇백 킬로를 갈 수 있는데 매일 아침에 탱커를 타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비 폴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변화들이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바뀌느냐 하면은 바로 캐드캠에서 바꿔졌죠.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한 소위 말해서 그 백큐um 스탠드처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환자의 치아의 모형을 순서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를 해서 그냥 끼워줘가지고 옴니백을 교정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왔죠? 이게 손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캔을 뜨고 우리 기공사가 치아를 배열하고 치아의 이동 한계를 재료의 소위 레질런트 플렉시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치아 이동 한계를 정해서 몇 단계로 나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게 비주얼리스틱하게 움직이고 덜 아프고 훨씬 더 밤에 잘 때 기면은 효과도 좋고 내용적으로 좋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곽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드캠 때문에 점점 더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썸버디에서는 3 내지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 환자들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레진 템포러리 하게 되면은 레진 소프트 레진을 리라이닝을 해줘야 되고 여기 보다시피 3주마다 한 번씩 뭐 레진 렌즈 깔아주거나 그 다음에 환자한테 뭐 딱딱한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소위 말해서 치료받기를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로딩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교정에서 얘기하는 시리얼 리스트렉션 방법처럼 전체 치아를 한목에 뽑아서 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에 이게 뭔가 기능을 하면서 치아를 빼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씩 임플란트를 옮겨주게 하는 방법이 시리얼 익스트랙션 테크닉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멀리 떨어진 건강한 치아를 남기고 중간에 모빌티가 치아를 먼저 뽑아서 임플란트를 하고 그 중에 좋은 뼈가 있는 부분은 얘를 살리고 난 다음에 다음 치아를 뽑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고 이러한 방법이 바로 시리얼 익스트랙션이고 이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제일 단점이 뭐죠? 어쨌든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 터너, 뉴욕대학에 있는 터너가 소위 말해서 템포러리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템포러리 임플란트는 조그만하면서 가늘고 그 다음에 머신 서페이스로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 템포러리를 써서 본래의 임플란트를 심고 중간중간에 심어서 템포러리 가지고 치아를 만들고 레진 치아를 만드는데 뭐 한쪽이 실패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버릴 거니까 이렇게 템포러리를 만들어요. 마지막 대안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미디어트 로딩이 가장 각광받는 대안이라는 거죠. 오늘 선생님들은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죠. 뭐 실내시대로 넘어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순서대로 빼서 하는 거고. 결국은 템포러리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닥터 토너가 조사를 해보니까 템포러리를 꽂아놓고 성공한 임플란트를 조직학적 검사를 해서 BIC 레벨이라든지 덴시티를 검사를 합니다. 덴시티를 검사를 하니까 결국은 토너가 보니까 TIS라는 템포러리 임플란트도 결국은 영구치의 소위 영구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임플란트와 같은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미디어트 로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닥터 토너가 1997년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치과의사들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 하세요 하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 옛날 논문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논문을 내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첫째, cross arch stabilization. 이걸 반드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게 되게 되면은 힘의 분포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양쪽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템포러리 소위 프로스테틱스는 강력한 세면을 써라. 아니면은 스크류 리테인을 해서 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라. 프랙처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토너가 얘기하는 시발쯤의 이미디어트 로딩이었어요. 물론 1990년대 바브시가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나도 해보니까 2개 스프린팅 해도 되더라. 하나 해도 되더라. 인백션 해도 되더라. 상악도 되더라 하는 얘기가 근자에 다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까지 해야 되냐. 상악의 싱글 임플란트까지도 이미디어트 로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이거든요. 자, 본래 임플란트 심고 템포러리 넣어주고 템포러리에서 템포라이제이션 하고 퍼머넌트 임플란트를 묻혀있죠. 그래서 마지막 퍼머넌트 하고 그 템포러리 임플란트를 한 거를 제가 제거를 해보니까 너무 단단하게 잘 붙으면 제거할 필요가 없죠. 바로 토너가 얘기하는 템포러리도 소위 퍼머넌트와 같은 BIC 레벨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이미디어트 로딩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크로스 아치 스타빌리티, 그다음에 풀 아치 하악, 첫째 하악 기준이니까 가능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BIC 레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이게 바로 100%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 40에서 50%로 가도 우리는 템포러리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소위 머신 서페이스의 퍼머넌트까지도 2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편측으로 된 것까지도 이미디어트 로딩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그 40번 쪽에는 상하게 대합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펑셔널이 될 거고 이쪽엔 반대쪽에는 상악동 고리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난 펑셔널이 될 거고 그래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준 거예요. 템포럴 경우 퍼머넌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술식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술식이고 결과는 미드 로딩을 했다 그래서 마지널 보온이 흡수가 더 많냐? 그것도 유의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서브머지 타입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싱글 임플란트에서 미드 로딩, 언더 코리전에서 남펑셔널 만드는데 여기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포먼한테 가게 되면은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에서부터 부위에 관계없이 골 밀도를 적정히 측정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로딩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토너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뼈가 잘생긴 사람은 복도 많은 사람이죠. 분명히 이미지 로딩 풀마우스 다 되죠. 하악 이미지는 상악 덴초 쓰고 있다가 상악의 덴초 쓰고 있다가 결국 하악이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상악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만 쓰고 하시게 되면 환자가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로딩 바로 해서 상악의 덴초 끼도록 하시고 완성시키고. 그래서 미드 로딩은 굉장히 성공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팩스트 레진 프로세싱을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지금 3D 프린터도 나왔고 캠도 나와 있고 깎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다. 마이크로포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세 인테그레이션가가 말씀드린 것은 100마이크론이 있는데 여기 이론적으로 28에서 100마이크론이 있다는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프린트를 하거나 크로스 아치 하게 되면은 100마이크론 이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성공한 남자가 술 마실 때 팔 아프게 수 있습니다. 왜? 술이 취하면은 술집에 지금 가보시면 오징어부터 시작해 말을 하도 땅콩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템포를 했는 사람 그거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켓보다는 오히려 사업에 성공한 젊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팔 아픈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패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지만 술 취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꼭 술을 많이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시느냐까지도 이메일 로딩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병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골치 아파 죽겠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술에 취하면 분간을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본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여기에 본이 있거든 10mm 이상 임플란트 심어야 되니까. 자, 그럼 10mm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8mm도 로딩이 된 사람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기준을 두기는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겠다. 메디컬 히스토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때문에 약 드시는 바이포스데이트 드시는 분한테 실패하는 경우가 할머니 계셨는데 진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중단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임플란트가 인테그레이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습니다.